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뭐 바쁜 일정입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박태우의 구국 담론을 통해서 주의 현안과 그리고 당에서 꼭 알려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기 전에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저도 머리가 많이 휘었네요. 저도 이렇게 빛을 강하게 받으니까 머리가 많이 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누가 지난 토요일날 6월 6일날 대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다가 잠깐 앉아있는데 어이구 1년 새에 머리가 많이 하얘졌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지금 실감이 나네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뭐 갑자기 하얘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아마 1년 사이에 머리가 많이 하얘진 분이 많지 않을까. 그만큼 고민도 많았고 또 고달프고 또 아픈 시간들도 많은 시간이다 보니까 머리가 휘어지는 그 속도도 빨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제 7월 4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우리 당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착실히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 접수 기간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뭐 얼마나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질문도 하고 전화도 오시고 또 일반 우리 국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걱정들을 합니다. 물론 뭐 무사태평한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가짜 언론들이 이렇게 만드는 뉴스를 가지고 그걸 고지것들을 믿고 나라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큰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진단인 것이죠. 제가 다니는 교회에 많은 그 동료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가끔씩 해봤는데 1년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신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다릅니다. 좀 심각하게 이 사회를 보고 있어요. 특히나 사업을 하는 분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뭐 IMF하고 비교 안 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이거 도대체 끝이어진지 큰일 났다는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뭐 이미 다 예고된 거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쳤어도 정론이 설파되지 않고 이러한 정확한 분석과 해법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창달이 되지 않고 이것이 정책 결정으로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지 않는 왜곡된 이런 국정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오늘 신문에도 보면은 한국을 향한 피치 경고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또 경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60조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하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죠. GDP 대비 43.5%를 치솟으면은 급증하는 국가 채무로 인해 가지고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금융기관들 평가사들의 신용평가사들의 경고가 또 시작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상태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28년까지 이런 추세로 계속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이런 속도로 간다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80%까지 갈 수 있다는 지난주에 내 말씀 올린 그런 자료도 있었는데, 이건 매우 이제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보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좀 심각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은행도 올해 경제가 결국 마이너스 5.2%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재정 이후에 최악이라니까. IMF는 국제통화기금은 원래 통화기금은 마이너스 3%를 전망했는데, 세계은행은 월드뱅크는 마이너스 5.2%,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5.2%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2차 재정 이후에 최악이라니까. 그 와중에서 좌파 정권의 잘못된 복지 포퓰리즘, 소득 주도 성장론, 또 코로나 경제, 긴급 재정 투입 이런 것들이 더 악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나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117조 원이라는 그런 대출, 보증 지원 이런 돈들이 전부 풀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돈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본인들은 정작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 둘씩 나타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조금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더 있는 현실을 그대로 알리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답답하죠. 어제도 제가 몇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안보와 경제 이 양 두 축이 어떻게 굴러갈지, 이제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정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암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마치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무슨 남북 경제협력을 하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한반도에 경제가 온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들 하더니 요즘은 쏙 들어갔죠.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싹 들어가고, 요즘은 뭡니까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가지고 북한의 그 30대 중반에 무슨 김여정이라는 노동당 제1부 부장인가 2부 부장인가요? 이분이 한 말씀 전단 살포 이야기하니까 법을 만들어서 제재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군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부니까 국정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탈북단체의 그런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병력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참 헌법에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한 정파의 과도한 이념에 기반한 좌북 종속 노선을 추종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아주 그릇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죠. 북한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 헌법에 기반해서 통치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들이 이런 소리를 해서 되겠어요? 아무리 권력에 충성해서 본인들이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릴지 모릅니다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군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탈북자들이 힘이 없고 우리 사회의 약간의 주류가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마치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과거 역사 속에서
권력만을 쫓는 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사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라의 경제 문제, 국가 채무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가고 안보도 답보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헌법과는 어긋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이거를 언론들이 그냥 약간의 비판 막 섞였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뭐 보수라고 했던 약간의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채무도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우리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생각하면 정말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경제가 튼튼했다던 스페인마저도 오늘 보니까 채무 비율이 급등해가지고 신용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를 2007년도에는 그 신용 등급이 AAA로 35.5%의 국가 채무 비율이었어요. 지금 그러다가 2011년도에는 69.5%로 AA-로 갔다가 2018년도는 97.1%로 이제 A로 떨어지는 이런 국가 채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들의 잘못된 노선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여기도 보니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1980년대에는 53.5%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그 다음에 1992년은 102%가 이미 나왔고, 현재는 135.5%로 국가 신용등급은 3B, BBB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속이 골마 있는 이런 나라, 겉은 선진국입니다만은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잘못된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길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 코로나 사태가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을 우리가 뭐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다 이 정부의 무능한 대처, 여기 100조 원이라는 그런 금융지원금이 어디로 가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자금난을 겪고 있는지 우리 한번 국민의 대표들이 잘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간간히 보도만 하고 갈수록 중소기업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뭐 임기가 2년 남아서 모르겠어요. 국회를 사실상 이렇게 장악한 상태에서 그런 정책을 과연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또 복지 포퓰리즘, 또 과도한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쪽으로 가서 이나마 굼고 있는 거를 잠시 이렇게 서민들이 숨통을 틔워주는 잠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재생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윤미향 씨 문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데 참 세상에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이 이런 도덕적인 결함과 비판 속에서도 그냥 갖고 가는 직책인지,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국회에 가면 과연 국민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그분들이 하는 발언이라든지 만드는 정책에 대해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친문 패권주의가 극에 달해있다. 옳은 소리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금태섭 전 의원과 같은 사람 징계하고 이렇게 잘못된 철학과 처신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는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아무런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주사파 정권이
정정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는 북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북에 그냥 끌려만 다니고 있잖아요. 계속 협박하고 뭐 전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신도 뭐 끊었다 연결했다 마음에 들면 안 받았다 받았다 무슨 똥개 부리듯이 말이죠.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을 5천만 이상의 그런 5,300만까지 보내 5,200만까지 보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으면서까지 저들을 그냥 용납하고 뭐 남쪽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평양에서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자꾸 이렇게 그냥 끌려다니고 방치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은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연락사무소 그거 폐쇄하면 폐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금강산공항에서 이미 끝난 건데 그 시설 이미 다 노후돼 가지고 다 예정됐던 거 아닙니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북한의 독재주의 정권과 남북 경협한다는 것이 언제든지 북한 독재자의 입맛에 따라서 수습되고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다 예견됐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이 자존심까지 뒷밟는 연장선상에서 말이죠. 수정되지 않고 계속되는 거는 심각한 우리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병에 걸려도 아주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잠시 권력을 이임하는 권력에 충성한다 하더라도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 안 됩니다. 당장 수정돼야 될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 최고위원회 끝나고 여기 유튜브 선생님들 모셔놓고 몇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도를 이제 여기서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도를 넘어서 이제 피고름이 나올 그런 징해까지 곧 도달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과거에 그래도 외교관으로서 평생을 보낸 외교를 아는 이수혁이라는 사람이 비례대표원에다가 주미 한국 대사를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는, 아무리 아부하는 거 좋지만은, 참, 큰일 났어요.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뭐 또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현실은 전혀 아닌데 국민의 생존권을 뭘 지킬 아무런 그런 대책과 능력이 안 되면서 자꾸 허황된 자주 논리를 가지고 전시작전을 달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 국민을 그만두고 여기 한국에 있는 저 미국인들하고 여기 주한미군들 생명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니 뭐 좀 점검을 해보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주어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와 생화학무기 대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유사시에 전쟁을 수행하는데 주도적으로 그걸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는 평가가 있는데도 자꾸 그 자준이 뭐니 하면서 말이 그것만 달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혹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유엔사 강화를 통해서 이걸 보완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온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정도로 국력이 커졌습니까? 분단 문제가 해결됐어요. 북한의 독재 체제가 망했어요. 안보 능력이 그렇게 정경도 씨가 이야기하듯이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잖아요. 미국의 축을 떠나는 순간 세컨더리 보이콧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과 미국의 견제로 인해 가지고 폭망할 겁니다. 폭망하고 지금 있는 자산 가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아마 케이어스, 경제적인 혼란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나.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마치 국제사회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소위 외교관으로서 평생을 지낸 자가 이렇게 혹세무민이라는 이야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는 세상이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도대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배우고 더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차라리 그 바른 말을 할 용기가 없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인식과 오류로 또 오판을 하고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그 불행한 잘못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반미 친중한다는 거야. 국제적으로 지난 3년간의 정책을 통해서 다 뭐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그나마 미국을 떨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축이 무너지면은 뭐 이 정권 기반 조체도 뭐 사그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리 민족 주체니 뭐니 민족 해방이니 뭐니 하면서 철진한 이념으로 남북 연방제를 하든 뭐 사회주의로 가든 뭐를 하든 간에 이 반미하는 것이 무서운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뭐 그것이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국제정책 이면을 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이 경제의 토대를 잘 분석하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권 주변에서 혹세무민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하기야 이 정권의 큰 축 중에 하나인 그 민주노총이 뭐 그동안에 외쳐온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거를 문재인 정권 이제 이미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죠.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이 구도 때문에 아무리 뭐 북한과 중국이 문재인 정권을 도우려고 해도 그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판을 흔들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깨는 거는 아마 역부족일 거예요. 특히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국회까지 점유한 이 좌파 주사파 권력이 이제는 뭐 이제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으로 가고 또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실행했던 이 종북 좌익들은 또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또 광장으로 나와서 외치면서 이 나라를 포퓰리즘으로 정치 포퓰리즘 정치 선전선동으로 말아먹는 이러한 시국이 전개되지 않을까 양식이 있는 지식인들과 분석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발언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면서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국민들의 복지 문제 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당장 한치 앞에 안 보이니까 뭐 땜빵 하는 식으로 일회용 반창고로 이제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하고 이걸 가지고 뭐 잡론을 만들고 있는데 뭐 돈이 있나요? 그렇게 뜯어먹을 빵을 키운 다음에 좀 뜯어먹고 나눠 먹어야지. 빵은 적어지는데 그걸 다 뜯어먹으면 재투자할 돈, R&D에 투자할 돈, 전략적으로 산업을 일구는데 비축해야 될 그런 자금들은 다 고갈되고 또 어떻게 그 기업들이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걱정하는 겁니다. 그 월 50만 원씩 이렇게 1인당 준다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기본소득 한번 이제 시작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올해 아마 국세 수입 279조 이렇게 거친다고 하는데 전 국민을 월 50만 원 준다고 하면은 311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건 뭐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돈 빚내서 나눠주고 받아가지고 쓰고. 그러나 이 돈을 벌고 부를 창출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 배고픈 시절 경제 성장할 때 그 어려운 시절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잘 써서 국민들을 보살피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막 이렇게 급격하게 포퓰리즘으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앞서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걱정이 조금 전에 제가 앞으로 지금 전개될 국내 정치 이슈 몇 가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존 플로이드 사태 흑인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미국 전역에서 불고 있는 인권 시위, 경찰 폭력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가 지금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하고 아마 공화당의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는 정국이 올 텐데 모르겠어요. 뭐 지금 이 사태가 미국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미치겠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을 꺾고 대선에 이길 수 있는지는 그거는 이제 지금 6월이니까 조금 한 7, 8월까지 추정을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미국의 언론들이 이제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거 또 지금 흑인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 국민이 분노하는 것만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도 언론은 뭐 거의 트럼프가 안 되는 걸로 보도했다가 이변이 일어났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뭐 조금 우리가 2, 3개월 뒤에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지금 그 미국 외교 정책, 특히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 중에서 대한반도 정책, 즉 북한과 대한민국을 놓고 벌이는 앞으로의 외교 노선상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아마 지금처럼 대중국 압박 노선을 강화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더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 긴장감이 있는 이런 동아시아의 각 축장이 다시 전개될 텐데 남중국해, 대만 해협 문제, 홍콩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문제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수혁 주미대사 같은 발언을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기가 만약에 도래한다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외교를 거의 사장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발언이다. 절대로 재선이 됐을 때 뭐 트럼프 현 공화당 정부가 과거처럼 문재인 정부가 뭐 미국 대미 로비 자금 뭐 7천만 달러를 썼다고 뭐 어느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잘못된 이념 노선을 이제 간과하고 가지 않을 것이다. 아마 더 강력한 견제구가 날아올 것이다. 미국이 하지 말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제재 이런 걸 위반하지 말라는 이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뭐 중국 공산당도 견제하고 북한과 핵 문제 이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지렛대로 써먹고 또 뭐 한일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등등 해서 또 이번에 G7 플러스에서 한국도 불러들어서 G11, G12로 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앞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 써먹으려는 구상이 유효하고 또 유엔사 강화를 통해서 아직은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한반도상에서 미국의 전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아무리 주사파 정권이라고 해도 대미 외교 노선은 정말 가장 신중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발언 한마디 전략을 잘 가고 이거는 주사파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다. 물론 뭐 국제정치가 말 한마디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이걸 다층적으로 또 중층적으로 엮여서 복잡성이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분단이 해결되지 않은 수출의 부정도가 70%인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반하는 미국의 반기를 드는 이런 정권이 계속 나와서 그런
바람비에 옷 젖는다고 말이죠. 이런저런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의외로 대다수 대한민국의 건전한 자유시민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온 삶을 더 연장하려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 인지연 수석 대변인은 아마 부친께서 곧 낸 책인 것 같아요. 이승만의 현대사 위대한 3년 그래가지고 책을 대충 보니까 바로 해방 전국 이전에 1945년 전후에 이렇게 국제정치 흐름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하고 정확한 분석을 한 이승만이라는 그런 전략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하는 글들을 많이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이렇게 한 국가의 지도자의 해안과 역량과 전략과 통찰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폭풍 전야의 동북아시아에 이러한 것을 판을 읽지를 못하고 우분한의 개구리식으로 잘못된 이념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큰 우환이 생길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독일과 같은 그러한 G7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유럽 경제의 핵심적인 그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미군의 존재를 계속 원하고 그곳에 주둔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협상을 통해서 이런 시점에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에서 주한미군을 좀 철수해달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 전작권을 달라, 이런 여론들이 비공식적으로 반미단체, 일부 좌파 시민단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연합사 문제는 정부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현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리한테 통보제하지 않고 말이죠. 9,500명 주동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약 독일에는 34,500명이 있는데 이를 25,000명으로 27.5% 약 9,500명을 감축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폴란드로 아마 이전한다고 그러죠.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좋아서 독일이 미군을 거기다 갖다 줬나요? 독일 국익에 도움이 되고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니까 집단안보 체제 개념에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그런 성숙된 국제정치적인 안목과 외교적인 안목, 정치 리더십이 만들어낸 독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익을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우방국가도 지금 주한미군은 10,000명 가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빼는데 앞으로 이 좌파들이 지금 모든 전국을 주도권을 갖고 안보 문제까지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가 대선됐을 때 한미연합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에서 무슨 결정을 할지, 물론 평택 미군 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서해의 교두부 역할을 하고 등등 다른 논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독일 사례를 이렇게 보면 알다시피 아무것도 보정되는 건 없어요. 주한미군이 저쪽 일본 오키나와로 또 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큰 해가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미국의 엄청난 안보 이익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뺀다 이런 생각은 금물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하도 반미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전달이 되고
과거 대한민국의 좌파 대통령들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너무 성급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어떤 놈이 통일되든 통일과 이룬 다음에 뭐 중국 쪽으로만 기울지 않게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 어차피 베트남도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비록 공산화됐지만 공산화된 다음에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잘 지내자고 이렇게 와서 좋은 외교관계 맺고 중국을 견제하는 축으로 됐는데 한반도도 뭐 그렇게 간다고 해서 미국에 장기적으로 무슨 큰 해가 되겠느냐.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지경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 그거를 불을 붙이는 발언들을 공식 외교사들이 그 땅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서글픈 현실이고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고 우리 재미교포들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분을 참 많이 혼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곧 망할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북한의 독재자의 동생, 여동생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현실이 바로 이 상식과 그리고 이 헌법 정신을 벗어난 잘못된 정파의 이득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 집행으로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것이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이 잠시 이름해준 선거를 통해서 한정된 시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니들이 약속한 대로 그 정치 철학을 잘 구현해서 나라를 번영시키고 국민에게 최대한의 행복권을 달라고 이렇게 이름한 것인데 표를 얻을 때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실제 정책을 집행할 때는 속과 겉이 다르게 국민의 대다수의 민복과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사용되지는 그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특히 국민들이 잠시 임해진 권력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절대로 흐트러뜨렸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살려줘야 되고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입니다. 작품에 보여지는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 이 처신들을 보면 도대체 이 나라는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인지 아주 철이 지난 개똥 철학 같은 잘못된 철학이 지배하는 나라인지 심히 우려된다. 자신들의 이념과 뜻에 맞는 사람들은 전혀 타당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데 우대하고 헌법을 지키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홀대받는 이런 사회가 되면은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떻게 이 나라의 국기가 서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신이 바로 세워지겠어요. 참.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작년에 지소미아 파당 때도 그 많은 외침을 하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니까 또다시 지금 징용 배상금 문제 때문에 또 뭐 일본 기업의 그 국내에 있는 재산을 좀 팔아서 뭘 하겠다는 이런 하면서 또다시 지금 한일 분쟁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어요. 8월 4일 날인가 이거를 뭐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큰일 납니다. 제가 조금 모두에서 분석해드렸듯이 아직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서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토대라든지 국제정치적인 구도 그리고 한반도의 복잡성을 인해서 잘못된 정책을 이렇게 밀고 가다가 큰 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많은 우리 지인들이라는 그 국민들이 요즘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6일 현충일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호국영령들과 순국세녀들의 가족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난번 현충일날은 천안함과 연평도 유족들을 원래 그 행사장에 6월 6일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 뺐다가 나중에 초청하나, 이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과 양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양심이 죽었는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람은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에서 국민을 세금을 주고 있는 이런 사회예요. 양심과 도덕과 법과 정의가 어디 갔는지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세 어려운 시대에는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고,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인데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기능이 다 상실된 거의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신마저 혼미해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다 잃어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수차례 계속 드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네? 좌파 이념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NGO 당제 전부가 뭐 지원을 60%는 하고 있다. 그러면 헌법을 지키고 옳은 소리를 하는 단체들은 그만큼 소외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협박하고 이래야 저래야 하면 거기는 저자세로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가족들은 홀대하는 이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대미 관계부터 또 한일 관계 정말로 그렇게 정권의 편의적인 이념적인 잣대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심사숙고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지고 가중치를 받고 경제적인 압박감을 느낍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된 수사파 정권의 국정 철학과 노선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이번 7.4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2기 지도부가 들었으면은 바로 이러한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문제,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정치학교도 좀 열고 해서 정치 아카데미도 열어서 이렇게 더욱더 좀 노선 투쟁을 할 수 있는 정체성의 확립, 이런 측면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도 뭐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넘나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암울한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지금처럼 정치 기능이 다 상실된 이러한 시대의 절망의 그런 폭과 깊이는 더 커져서 우리 후손들은 아마 꿈을 이룰 것이다.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는 이런 혼돈의 시대입니다. 국민들이 동굴의 우상 속에 갇혀가지고 진실과 정의를 못 보면 안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서 연염의 선진국처럼 그렇게 편안한 잣대로서 똑같이 모든 것을 분석할 수는 없어요. 더 긴박하고 더 긴장되고 그리고 더 이상하고 더 단합하고 이런 방향으로 옳은 기운들이 모여지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지난 70년간 세운 위대한 신화를 몇 년 안에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위기예요. 정신 철학적인 면에서 위기요, 경제 면에서의 위기요, 안보 면에서의 위기, 도덕적인 면에서의 위기, 문화예술적 면에서도
너무나 개인적인 쾌락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국가의 공동체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에 대한 논의의 부재, 교육의 부재, 옳은 역사를 왜곡시키는데도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비겁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희망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칭찬을 해주고 살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런 헌법 정신, 대한민국 참보수의 정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헝클어뜨려지고 망해지고 또 실타래처럼 엉켜서 풀리지 않는 이런 난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정하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동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얽힌 실타래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라이브입니다. 4년이라는 진실투쟁의 기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옆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 응원의 메시지, 감동적인 사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픈 애국민 여러분들과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선별하여 우리공화당 라이브 정규 프로그램인 우리공화당 뉴스 4시 방송에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40 준빌딩 5층 우리공화당 라이브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우편번호는 07245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vip1002030@naver.com입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